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어봅니다. 성추윤 민주당 부대변인,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총공세 속에서 1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보좌관들에 대한 갑질 사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달이야? 일만 적은 거는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저의 성숙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그러면 해당 발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했고 제 사과가 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자, 이 후보자 바로 사과했다고 말을 했지만 이 피해 인턴은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위증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 녹취가 나왔을 때 이혜훈 후보자가 본인은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들을 아마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본인은 바로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맞지가 않고요. 지금 국회 청문회장에서 후보자가 이렇게 위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형이 내려집니다. 이거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 1년 이상의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청문회장에 나와서 장관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지도 않은 그런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혜훈 후보자를 과연 왜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까지 자꾸 세우려고 하는가 아마 국민들께서 더 분노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후보자의 장남의 연세대 입학 과정과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이 모습입니까 이게? 부정청약을 했다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무슨 전형으로 입학했대요, 장남이? 자, 네.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거 맞습니까? 네, 자, 후보자나 남편의 부모님들은 혹시 독립유공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후보자나 남편이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장남의 요강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네. 훈장받았던 게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했습니까? 시아버님이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사람입니까? 제가 만드는 규정이 아니고 학교가 만든 규정입니다. 네, 후보자 장남의 연세대 입학 과정이 논란을 낳자 이 후보자는 다자녀 전형이 아닌 사회기여자 전형에 그것도 국위선양자 지원 자격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국민 정서상 입시는 워낙 민감한 문제인데다 또 시아버지의 훈장이 또 장남의 대학 입시에 또 활용이 됐고 또 아버지는 당시 그때 배우자는 연세대 교무처장이라고 나왔던 상태다 보니까 관련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사회기여자 전형이라는 게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되게 낯선 전형이잖아요. 네.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좀 뭐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근데 저희가 알기로 그 해당 학교에는 그 전형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도 같은 전형으로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기에 몇 년 동안 그 전형을 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또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운영되지 않던 제도였다. 그러면 입시 비리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운영이 되던 제도였고요. 그 당시 입시 요강에도 보면은 뭔가 세계적 권위 있는 상을 받았거나 업적을 세워서 국위를 선양한 자의 자 혹은 자녀 혹은 손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뭐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청문위원들께서 국위를 그게 선양한 겁니까? 국가유공자입니까? 이렇게 막 질타를 했는데 예. 국위 선양한 사람으로서 뭔가 그 교육 지원 대상인가에 판가름하는 여부는 학교가 아닌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훈처에서 판단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학교는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은 일단 지원 자격을 갖추었구나라고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교무처장으로서 뭔가 거기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저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위장 미혼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혜훈 후보자는 청약 당시에 이 장남 부부 관계가 나빠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이 장남이 실제로 함께 거주를 했는지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뭐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인사청문회가 있었나 싶을 만큼 지금 이혜훈 후보자는 뭐 장남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때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장남이 그 당시에 세종시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했다라는 그 해명에 대해서 뭐 세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집에 많이 거주를 했다라는 이런 해명을 했는데 국민들을 의롱하는 정말 그런 처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장남이 그 당시에 같이 살았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만큼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료를 제출하면 될 텐데 그런 자료는 또한 하나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혜훈 후보자가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지 않고요. 당시에 뭐 부정청약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야말로 바로 부정청약입니다. 이것도 또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장관은 계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요. 아마 처벌을 받는 그런 장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라도 지명 철회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문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야당은 강경한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네, 어제 인사청문회를 보셨던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여당 위원들, 민주당 위원들도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고 날카로운 질문들도 많이 했습니다. 네. 아마 위원들이 보통 저 해명이 좀 납득이 되면은 이 정도로 해명이 됐습니다라고 할 텐데 제가 봤던 인사청문 내용 중에서는 어느 정도 해명됐다고 평가를 해주는 위원들이 여당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인사청문회 하라는 목적에는 그런 도덕성 검증도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왜 결이 다른, 왜 보수 진영의 인사를 임명했느냐에 대한 그런 정책적 질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고 그런 것도 일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잘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도덕성 결함이 있는 분들을 임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뭐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과거에 학폭 경력이 있으면 국가대표로 선발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처럼 이번에도 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 소속의 위원들도 아마 이 부적격 보고서에 의견을 낼 가능성도 좀 매우 높다고 보고요. 네. 아마 청문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적격 보고서를 낼 건지 부적격 보고서를 낼 건지 이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 위원들도 여기에서는 적격 보고서 의견을 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했는데 어제 청문회를 보고 나서 고심이 좀 깊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집을 세울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고 나서 이거를 적격 의견으로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그런 눈높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이라든지 이 정도의 문제 있는 후보자를 장관으로 세우는 것에 이재명 정부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이런 시그널을 아마 국민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 후폭풍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기습적으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뒤 당내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3명은 당 회의에도 불참한 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정청래 대표 입장과 함께 직접 보시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최고위 논의도 당원 의견 수렴도 없었습니다. 당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당내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전 불가피한 반발이었다고 보고요. 일단 뭐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까 최고위원 3분의 그 기자회견에서도 통합을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는 당대표가 사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합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지금 해야 되는 것이냐? 아마 시기적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정부안이 나왔을 때 이 조국 혁신당 위원들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이런 마음들
국민들이 상처를 좀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지금 정부안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공격을 해도 되는 거냐라는 볼멘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기에 합당을 제안한다. 뭔가 이 너무 그 건너가는 과정 없이 바로 합당 얘기를 해버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아까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감수하고 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시고 그 이후에라도 좀 설득하기 위한 과정들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청래 대표가 말한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이전에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양당이 이제 후보자 공모를 시작해버리면 사실상 합당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빠르게 진행을 했었어야 된다는 불가피성은 또 알겠습니다만 그 과정과 이런 그 시기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저 3명의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저 최고위원은 사실상 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이 민심을 조금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청래 대표께서 저는 더 반복된 사과와 그리고 계속된 소통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 정 대표 방식이 맞다라고 했고요. 정 대표와 가까운 지도부 의원들도 엄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합당 문제로 당 내용의 최고조에 달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외부에서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진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안에서도 이렇게 당대표가 마음대로 이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문제를 어떤 절차와 논의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발표를 한다? 상당히 의아하다. 정말 더불어민주당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몸집이 엄청나게 크고요. 어떤 야당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고장난 버스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버스에 아무리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덩치가 더 커진다면 지방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지금 이렇게 뭐 100년의 정당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합당을 얘기를 했던 것은 뭔가 뒷방에서 소위 말하는 이런 정치 야합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조국 대표에게 뭔가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이라든지 어떤 직을 약속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마저 들고요.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되는가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이제 좀 싫어하실 것 같다. 이런 합당에 찬성하는 분이 계실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국혁신당도 고심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당무위원회를 엽니다. 26일에는. 조국 대표는 아직까지 뭐 결혼 이야기가 나올 단계는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을 아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좀 보시고 계십니까? 글쎄요. 조국혁신당에서도 뭐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뭐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지방선거 이전에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과 저희 민주당은 지금 특히나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고 호남 지역 조국혁신당 출마 예정자들은 대부분 민주당에서 활동하던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을 바꿔서면 가면서까지 뭔가 출마를 결심하고 이미 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합당을 해버리면 사실상 출마를 못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 시기적인 문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못한다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 민주당의 내용은 또 격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 봐라. 조국혁신당은 생각도 없는데 당대표가 뭔가 이 의견 수렴 없이 제안을 하면서 우리 당의 꼴만 좀 우스워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이후에 혹폭풍도 저는 또 커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오케이 그래 합당하자라고 해도 실무적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하나만 말씀드리면 당직자가 정당법으로 그 명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민주당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근데 합쳐버리게 되면 민주당의 당직자 일부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천원금 의혹 속보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의 추가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경 시의원의 주거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등 5곳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밝히기 위한 건가요? 지금 의혹이 하나씩 이제 당기고 나니까 계속 줄줄이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2022년에 지방선거할 때 그 강선 의원에게 1억을 건네줬다 이런 의혹에 이어서 그 다음 해에 있었던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본인이 보궐선거에 나가고 싶다 이래서 여러 명의 의원에게 뭐 돈을 건네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뭐
녹취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중에는 또 강서구청장이 안 될 것 같은가 영등포 구청장으로 이제 본인이 바꿔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손을 뻗쳤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지금 의혹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김경시 의원이 이렇게 문제가 나자마자 미국으로 이제 유유히 갔었고요. 그 당시에 디지털 정보 같은 것은 모두 다 삭제를 했습니다. 텔레그램도 새로 가입을 했고 카카오톡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출했다라는 압수수색으로 제출했다라는 것에 디스크가 없는 컴퓨터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금 다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했던 압수수색에서 더 이상의 어떤 것을 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꺼번에 수사를 해야 된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가 민주당에서 지금 암시장처럼 뭐 시의원은 뭐 1억, 뭐 구청장은 얼마 이렇게 무슨 메뉴판을 갖다 놓고 지금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 있느냐 이렇게 국민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그런 특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느냐 이렇게 버티고 있고 그리고 또 거부하고 있고 침묵이야말로 긍정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반드시 민주당에서 먼저 나서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찰은 김시 의원의 전 정책지원관이 사용하던 PC를 이미 제출받았고 이 저장된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녹취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에서 영향력 있는 민주당 의원이 김경시 의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 강선우 의원이 방해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또 되게 새로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은 22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부적격자였던 김경시 의원을 강선우 의원이 적극적으로 공관위원회 회의에서 얘기를 해서 공천을 줬다고 했는데 네, 또 맞습니다. 23년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되는 걸 좀 막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강선우 의원은 22년 공천과 관련된 거기에서 이제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A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돈을 받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것 역시 뇌물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될지 뇌물죄로 될지는 알 수 없고 또 그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A 의원이 정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근데 23년에는 결국 그 김경시 의원이 공천이 안 됐잖아요. 네. 다른 분이 됐기 때문에 이 미수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영향력 행사로 뇌물죄로 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녹취만으로 봤을 때는 뭔가 다수의 민주당 그 관계자들이 또 연루가 되어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곤란한 사항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 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도중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게 좀 알려졌나요? 아직까지 뭐 그 이후에 심근경색 판단받고 스텐트 시술 받은 이후에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일단 대통령께서 조정식원을 특보로 또 바로 보내셨고 지금 알기로는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가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베트남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수석 부의장님의 상태가 그렇게 호전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디 좀 회복을 하셔서 한국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게 민주당 지금 당원들의 일관된 마음입니다. 네. 이해찬 수석 부의장을 향한 이 건강 이상설은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요. 2018년 이해찬 수석 부의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예, 건강에는 뭐 이상이 없고요. 찌라시에 그런 게 자꾸 몇 번 나는 바람에 이제 그 얘기가 됐던 건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아주 강철매는 아닙니다. 푸틴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적당한 건강을 유지하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급파됐는데 민주당 안에서 이해찬 부의장은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약간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이시죠. 민주당으로 7선 의원까지 하셨고 국무총리도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제외한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다 하셨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 3분 중 지금 2분이 돌아가신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 1분 남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원로로서 모시고 있는 분 중에 유일한 분이 또 문재인 대통령 이외에 이해찬 전 총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의원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좀 정치적으로 기댔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으로 개별적으로 다 가고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